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여자예요. 저는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첫째 언니랑은 2살 터울이라 어렸을 때 무진장 싸웠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꽤 벌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아버지가 공장을 맡아서 운영하셨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저희 식구들은 나 몰라라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작은아버지만 믿고 공장을 맡긴 건데 한마디로 작은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지금도 작은아버지 집안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소송이라도 해볼 텐데 오래전이라서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때 묻은 공장을 홀라당 작은아버지에게 뺏겼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가 4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친정엄마의 고생 덕분에 저희 4남매가 모두 잘 풀렸어요. 저희 큰언니는 현재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벌진 못해도 먹고 살 정도로는 벌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수의사예요. 셋째 여동생은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죠. 저는 20대 때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작은 이모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잘 쌓아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4남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셨죠. 그러던 중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동네 마실 나가던 중에 쓰러지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때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쓰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 이웃이 발견해서 곧바로 병원에 가실 수 있었죠. 평소에 친정엄마랑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큰언니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큰언니는 바로 저에게 전화했고요. 저는 사실을 알자마자 언니와 함께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했는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뇌출혈이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했어요. 만약 앞으로 너무 무리하게 일하거나 움직이면 또다시 뇌출혈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친정엄마를 혼자 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히 친정 식구들과 친정엄마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셋째 여동생은 미국에 있어서 참석은 못했어요. 대신 전화로 이야기했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친정엄마를 다시 서울로 모시고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게 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끝까지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잘 설득했죠.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면 더 좋았겠지만 언니도 남동생도 저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다가 저희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친정엄마가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저희 집이랑 걸어서 10분 거리에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집을 계약하고 친정엄마를 그곳에 모시게 되었네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친정엄마를 돌봤어요. 거의 매일매일 친정에 가서 엄마 밥을 챙겨드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폈죠. 만약 혼자서 그 일을 했다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엄마를 장모님이 아닌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욱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저보다 더 친정엄마를 살뜰하게 챙겼어요. 동네 이웃들이 저희 남편을 친정엄마의 사위가 아닌 아들로 오해할 만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 덕분에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친정에 가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런 제 곁을 잡고만 맴도셨어요. 사실 평소에는 제가 집안일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친정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응? 왜? 왜 자꾸 내 주변을 서성거려? 꼭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친정엄마는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더니 저에게 요즘 별일 없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무슨 별일이냐고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더니 그제야 알겠다고 하시고는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친정엄마의 반응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였을 거예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다가 제가 어디가 안 좋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친정엄마 말을 그대로 믿고 알겠다고 그럼 다음 주에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묘한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둘이서 평일에 먹자. 우리 둘이서? 오랜만에 남편이랑 셋이서 먹지 왜? 엄마 저번에 삼계탕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 정서방 힘들게 뭐하러. 그냥 우리 둘이서 먹으면 되지. 친정엄마는 그리 말하면서 자꾸만 남편을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오시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친정엄마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혹시 엄마가 제부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신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엄마 아들로 착각할 정도라니까.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엄마가 제부를 피하는 눈치라며 그럼 뭐 서운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니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봤죠. 저희 남편에게 뭐 서운한 일 있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더니 저에게 남편이랑 별일 없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우리 신랑이랑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요즘도 정서방 늦게 들어와? 요즘 매일 늦어. 일이 많대. 다음 달까지는 바쁠 것 같다던데? 그래? 알겠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진짜 우리 남편한테 서운한 일 있는 거야? 제가 아무리 물어도 친정엄마는 그런 거 없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친정엄마에게 남편에 관한 일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밀린 이불 빨래를 하고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저희 엄마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보호자가 맞냐고 물어봤죠. 제가 맞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말이에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셨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언니랑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를 붙잡고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담당 의사가 저에게 오더니 친정엄마의 사망 소식을 전했어요.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병원에 와서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바로 주저앉아서 오열했고 뒤이어 병원에 도착해서 그 소식을 들은 언니는 울면서 믿을 수 없다고 엄마를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랑 언니를 영안실로 데리고 갔는데 정말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더군요. 그제야 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저도 그런 언니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후에 모든 가족에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죠. 친정엄마 장례는 3일장이 아닌 5일장으로 했어요. 여동생 가족들이 갑자기 귀국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5일장을 한 거예요. 장례가 끝난 후에 엄마는 화장해서 수목장했어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난 후 모든 가족들이 친정에 모여서 조의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죠. 사실 친정엄마의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아직은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후에 물건을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그리워져서 집에 멍하니 있다가 친정에 갔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낯이 익은 구두가 현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안방으로 가봤는데 저희 남편이 온갖 서랍을 열어보면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응? 언제 왔어? 나 방금. 당신 뭐 찾아? 왜 서랍을 다 뒤져보고 있어? 아니야. 갑자기 장모님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왜 서랍을 열어봤냐니까. 그게 사실은 장모님 물건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말이지. 계속 이곳에 흔적이 있으면 마음이 더 괴로워질 것 같아. 당신도 걱정되고. 그래서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장모님 물건들을 보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아직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리해야 하는 거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고 말했죠. 그러더니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급히 돌아갔어요. 솔직히 친정엄마 물건을 너무 빨리 정리하려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으로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이 이번에는 친정엄마 휴대폰을 찾는 거예요. 엄마 휴대폰? 갑자기 그건 왜? 내 휴대폰에는 장모님 사진이 없더라고. 그래서 장모님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생각해보니 나도 엄마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거 아니야? 난 아니야. 엄마가 혹시 잃어버리셨나? 아니면 가족들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남편 말을 들으니까 돌아가신 친정엄마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이곳저곳 다 살펴봤죠. 하지만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랑 통화하다가 친정엄마 휴대폰 행방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언니에게 혹시 엄마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서 언니에게 엄마 가방을 전달해줬는데 그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다네요. 근데 비밀번호를 못 풀었어. 너 혹시 엄마 휴대폰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혹시 엄마 휴대폰 나 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알겠어. 내가 다음에 가져다 줄게. 그렇게 말한 언니는 3일 후에 휴대폰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확인하지 않고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다 넣어놨어요. 제가 엄마의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서 꺼낸 것은 49제를 모두 틀은 후였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또다시 간절하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엄마 휴대폰을 꺼내서 이리저리 살펴봤죠. 휴대폰 안에 담긴 문자 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도 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저희 4남매 생일은 모두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다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저희 남편 생년월일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잠겨있던 휴대폰이 열리는 거예요. 역시나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4남매보다 저희 남편을 더 좋아했던 것 같더군요. 제가 엄마의 둘째 사위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고 혼잣말하면서 휴대폰 앞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저희 4남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서 믿겨지지 않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경악스러운 사진을 확인한 순간 바로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저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뺨을 맞은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질세라 같이 소리 지르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이젠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여보,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이 제정신이 아닌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뭐가 너무해? 네가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거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모님을 죽게 만들었다니.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엄마의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솔직히 말해봐. 저번에 엄마 집에 가서 안방 서랍 뒤졌던 거 말이야. 이 휴대폰 찾은 거지? 생사람 잡지 마. 말했잖아. 장모님 물건 정리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럼 이 사진은 대체 뭔데? 제가 소리치면서 남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번에 친정엄마 휴대폰 찾았던 것도 이 사진 때문인 거냐고 물었죠. 제가 내민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본인이 다 설명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어디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제가 확인한 사진이 대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확인한 사진은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공중화장실에서 그 짓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사진이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찍힌 사진이었다는 거였죠. 제가 남편에게 이 사진을 우리 엄마가 찍은 게 맞냐고 물었더니 순순히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와 자신의 외도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진 장소가 남편 사무실 근처였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에게 혹시 장모님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남편은 시침이 떼면서 만난 적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버젓이 그런 사진을 찍힌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그날의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사진을 내밀면서 나에게 따지시더라고. 어떻게 당신을 두고 바람피울 수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혹시 날 미행한 거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몇 달 전에 나랑 그 여자랑 있는 걸 우연히 봤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당신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당신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난 장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그리고 기회를 주면 당장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도 말했고. 그때 분명 장모님이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 바로 그 여자 정리했어. 이젠 만나지도 않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또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제발 내 말 믿어줘. 당신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이 사진을 찍은 날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날 장모님이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멀쩡하셨다고. 멀쩡하게 나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장모님 돌아가신 거랑 그 일은 아무 관련 없다고. 제가 남편에게 그럼 왜 그날 장모님을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했냐고 물으니까 저에게 불륜을 들킬까봐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친정엄마 친구분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분이 엄마 절친이셨거든요. 그래서 분명 저희 엄마가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 휴대폰 통화 목록에 그 친구분이랑 통화한 내역도 있었고요. 처음엔 친구분이 자신은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울며 서정하니까 그제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 안 나. 암튼 네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고. 정서방한테 도시락을 주려고 사무실에 갔다가 정서방이 웬 여자랑 키스하는 장면을 봤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어.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장 딸한테 말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딸이 상처받을까봐 말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정서방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서 딸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 친구분은 그 말을 듣고 친정엄마에게 증거를 잡으라고 했답니다. 증거를 잡아서 딸에게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증거를 잡으려고 남편을 미행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자랑 그 짓하는 남편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 말이에요. 그날 혹시 엄마랑 통화한 적 있으시죠? 아니, 난 통화한 적 없어. 통화 목록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으신 거죠? 제 물음에 친구분은 돈 봉투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준 거라고 말했죠.
글쎄 남편이 돈 봉투를 주면서 비밀 지켜달라고 친구분에게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였죠. 돈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와의 우정을 저버린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고 거의 오열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그제야 친구분은 죄책감을 이길 수 없었는지 손이 바리도록 빌면서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분에게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이 그러더군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 엄마랑 통화했다고요. 엄마가 친구분에게 전화해서 지금 카페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고 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대요. 본인이 지금까지 알던 정서방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지금까지 알던 저희 남편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왜요? 처음엔 네 엄마에게 본인이 친엄마처럼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면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냐고 했댄다. 그래도 자기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막 욕설을 퍼부었다더라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더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숨겨진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확실해진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고 언니와 바로 남편 사무실에 쳐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큰소리치면서 오히려 저희 언니에게 이게 무슨 쌍스러운 행동이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언니가 남편 멱살을 잡고 엄마 친구분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죠. 저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본인이 잠시 미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본인도 내내 후회했다고 짓거리더군요. 후회했다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야, 제발 믿어줘. 나도 후회해. 나도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조금 험하게 나온 것 같아. 조금 험하게 나왔다고? 우리 엄마 멱살까지 잡았다며.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넌 살인자야. 언니랑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당장 우리 엄마를 살려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울먹거리며 미안하다고 하더니 저랑 언니가 본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본인 멱살을 잡고 있는 저희 손을 뿌리치면서 엄마를 닮아서 무식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 서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아쉬울 게 없다고 하면서요. 저야말로 그딴 새끼랑 이혼하는 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증거를 앞세워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제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죠. 어떻게든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남편이 그 내연녀랑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권선징악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죄 지은 놈들이 잘 산다고 해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법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바람 피운 내연녀가 다름 아닌 꽃뱀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그 꽃뱀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답니다. 그 꽃뱀은 남편 돈을 챙겨서 그대로 해외로 도망가 버렸고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전 남편은 처음엔 시부모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시부모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못나도 자식이라고 지원해주다가 본인들이 생각해도 자식 새끼 꼴보기 싫은지 얄짤없이 끊었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혼자서 버티다가 저랑 저희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저희 막내 남동생에겐 직접 찾아가서 울면서 빌었답니다. 돈이 없다고 사정하면서요. 그러나 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 남자에게 빌려줄 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저희 남동생이 전 남편을 패대기 치면서 당장 꺼지라고 했다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전 남편은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전 남편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엄마에게 너무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죄책감도 있고요. 하지만 사는 내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저희 엄마가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오겠죠. 저는 지금까지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 들으면서 꽃뱀에게 물려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싶었는데
멍청한 제 전 남편이 딱 그 짝이네요. 저는 앞으로 저를 위해서 증거까지 남긴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제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0대 후반인 남자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죠. 제 인생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바람잘 날 없었던 제 인생에 관해서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쁜 남편이었죠. 제가 만약 지금 젊은 세대의 사람이었으면 저는 아마 장가도 가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저 같은 남자랑 만나줄 여자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저를 제 아내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고마워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할 정도였네요. 이렇게 제 입으로 내뱉고 나니까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세상 물정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더 대단했을지도요. 아내는 맞선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그래서 제 어머니가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3명이나 낳았지만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불평불만을 전혀 늘어놓지 않고 혼자 굳세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알았다고 해도 아마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멍청한 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남과 동시에 저로 인해 괴로움을 다시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년퇴직 후에 사업한다고 아내를 고생시켰거든요. 저는 그때 자신만만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그래서 저는 했던 사업을 모조리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건 그나마 잘 됐어요.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로요.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50살에 암을 얻은 거예요.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수술로 가슴을 모두 절단해야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저희 부부에게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암을 모두 이겨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암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발했어요. 이번엔 간에서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저번처럼 수술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죠. 이번에도 수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거죠,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번에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일단 크기도 크기지만 암 위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하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작해보죠. 그렇게 암 크기를 조금 줄여놓은 후에 수술을 다시 의논합시다. 그 말에 아내를 바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사실 아내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냥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를 잃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고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내가 아픈 순간에도 이기적인 놈이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어찌나 힘들어하던지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저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아내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제 믿음이었죠. 결국 아내는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더 비참했던 것은 제가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저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아내가 아픈데 장사라니. 그렇게 장사해서 얼마나 번다고. 저를 대신해 아내를 보던 큰아들이 저에게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손님들 상대하느라 받지 못했네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제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잃어버린 아들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크게 저에게 분노한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은 아내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라고요. 나는 그저 네 엄마를 살리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욕심 때문이었겠죠. 엄마가 원했던 대로 집에 계셨으면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가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기회를 빼앗은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엄마 장례식장에 계실 자격도 없지 않나요?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 상주 노릇을 하세요? 둘째 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지켜보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그런 둘째 아들을 말렸지만 다들 둘째 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복수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세상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저에게 복수한 거죠. 아내의 49제가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죠. 저희가 그동안 고민해봤는데요, 아버지. 고민? 뭐를 말이냐? 아버지도 아시죠?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다 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해 하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는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니. 이 집 어머니 명의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큰아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내 아들이 방에서 제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계획하고 짐을 챙겨놨더라고요. 그런 뒤에 저에게 짐을 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사정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그래, 당신.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둘째 아들은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집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를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요양원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의 늪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늪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어렵게 찾아가서 울면서 사정했죠.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네 엄마에게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요. 그걸 어떻게... 아버지 내연녀가 어머니를 직접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는 참았어요. 우리를 때문에 아버지랑 헤어지지 않고 버티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까? 큰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아내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물론 아이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용서해달라는 말을 더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큰아들에게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노숙자 생활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차가운 길바닥이 집인 인생은 말 그대로 춥고 외롭습니다. 저는 그런 노숙자로 살면서 빌어먹으며 살았어요. 지하철역에서 구걸도 하고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와 같은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곳이 많았어요.
주말마다 밥차를 끌고 와서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운 겨울날에 점퍼를 그냥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는 노숙자로 살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역 쪽에서 자리를 잡고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 순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너무 닮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굶은 지 3일이 지난 무렵이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제 아내로 착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벌떡 일어나 그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살아있었어? 어머,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여보, 나라고! 나 모르겠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리 가요! 그 순간 어떤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강하게 말했어요. 당신 뭐야?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뭐냐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 했어? 제가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먼저 제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만약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날 큰일이 났을 거예요. 저를 그렇게 때리던 청년은 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 뒤에 아주머니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이윽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또 다른 노숙자였죠. 뭡니까? 당신이야말로 뭐야? 뭔데 남의 자리에 누워있어? 길바닥에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다 같은 처지에 이러지 맙시다. 제가 그리 말했더니 저를 향해 헛웃음을 날리더라고요. 당신이 아직 모르나 본데 이 바닥에도 규칙이 있어. 다 같은 길바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켜. 이 자리는 제가 어제부터 맡았던 자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 찾으세요. 그래. 근데 어쩌지? 이 자리는 내가 3일 전부터 맡았던 자리인데. 그니까 비키라고. 남자는 그리 말하면서 저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이 전부 달려와서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남자가 그 구역에서 서열이 높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랑 같은 편인 노숙자들이 저를 때린 거예요. 4명 정도 되는 노숙자들이 달려드는데 저는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은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맞으면서 아내를 생각했어요. 아내를 힘들게 했던 제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맞았는데 어딘가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래도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이 제가 맞는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그러자 저를 때리던 노숙자들이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한 경찰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네, 저 좀 일으켜주세요. 제가 손을 뻗자 경찰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구급차 부를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세요.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갈게요. 저는 경찰의 도움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짐을 챙겨서 떠나려는데 저도 모르게 눈앞이 아찔하면서 휘청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시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어지러우세요? 예, 조금요. 아무래도 밥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그때 경찰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걸어가려는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몸이 휘청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신을 잃었네요. 저는 그날 기절했을 때 아주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아내가 나오는 꿈이었는데
꿈에서 저는 아내랑 푸른 언덕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랑 나란히 앉아서 바람을 맞다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당신이랑 살까? 나랑 여기서? 당신이랑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저를 향해 미소를 보이면서 대답했죠. 그건 안 돼. 왜 안 돼? 당신은 아직 할 일이 있어. 할 일? 나 그런 거 없어. 나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제가 아내에게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려는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괜찮으시냐고 묻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번쩍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긴 어딥니까? 병원이에요. 이제 정신이 드세요? 병원이요? 제가 왜 여기에...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환자분? 길에서? 그럼 제 아내는요?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아내분은 모르겠고 아드님이 오셨어요. 제 아들이요? 제가 의사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이 저를 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경찰이 연락해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제야 제가 환자복을 입었고 제 머리에 붕대가 둘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두통에 힘겨워하면서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다고? 네, 아까 2시간 전에 경찰이 연락해서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네가 어쩐 일로? 이제 됐다. 돌아가도 돼.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하마. 알아서 어떡해요? 병원비는 있으세요? 저는 큰아들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빌려줄 수 있겠니?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으마.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그럴 능력 없으시잖아요. 내가 길에서 구걸해서라도 갚으마. 그러니까 병원비만 빌려주고 돌아가. 더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잖니. 뭐하러 왔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지. 제 말에 큰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 편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알아듣게 설명해봐라. 아까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병원비 갚을 능력 있냐고요. 근데 사실 아버지 그럴 능력 있으세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도무지 큰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알게 된다고 하면서 일단 입원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가 3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큰아들 말대로 입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병실로 웬 양복 입은 여자가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인이 되신 이 몫은 어머님의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한테 변호사요? 제 아내한테 무슨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네, 그 사정은 이미 큰아드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어쩐지 이묵순 어머님께서 49제 지나고 한 달 후에 아버님을 찾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어머님이 아버님께 남기신 것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변호사는 그리말하면서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자 변호사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가 건물입니다. 이목순 어머님 명의로 있던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전하셨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건물을 배우자에게 넘긴다고요. 저에게 말입니까? 제 아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구매했답니까? 어머님 말로는 아버님 몰래 투자나 주식 같은 것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셨대요.
제 아내가요? 제 아내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너무 모르고 계셨던 것 같네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저랑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편지를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엔 아내의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편지로 이런 말을 남겼죠.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끝까지 병과 싸우라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살면서 당신을 원망한 적이 많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혹여나 세상을 떠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이 여기까지인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떠나고 나서 당신을 원망해도 이해해줘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당신에게 그러는 걸 테니까요. 또한 당신에게 남긴 선물은 아마 당신에게 방패가 될 거예요.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패요. 그러나 부디 그 방패로 더는 아이들을 상처 입히지 말아요. 그리고 또 괜히 사업한다고 일 벌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나의 마지막 바람이에요. 편지를 붙들고 오는 저에게 변호사는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야 하니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강남 최고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아이들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모두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죠.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어봤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모질게 굴걸요. 그래서 일부러 건물 존재를 늦게 밝히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엄마가 편지로 뭐라고 했니? 아버지 그만 괴롭히라고 했어요. 본인은 이미 용서했다고요.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아버지에게 애써 잘해줄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 건물 욕심도 내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그 건물이 방패라고 했구나. 이럴 줄 알고. 네, 맞아요. 아내는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버려도 제가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둔 겁니다. 그제야 저도 아이들도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아챘어요. 아이들은 진심을 다해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가장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울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불의를 저질렀어요. 아니다, 아니야. 다 내 죄다. 내가 너희랑 그 사람에게 너무 나빴어. 그래서 생긴 결과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 없어. 둘째 아들이 울면서 사과하자 막내 아들도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가 남긴 편지를 보고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건물도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내 죄라니까. 다 내 죄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생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며느리들이랑 손주, 손녀들도 저에게 자주 전화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은 아이들과 어색합니다. 아내 덕분에 다시 만나 함께하고는 있지만 바로 화기애애한 가족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화목한 가족이 되겠죠? 아내가 남긴 건물은 조만간 정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남긴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생각이에요. 특히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내는 마지막 편지로 자책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아내에게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바로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리움도 여전히 커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풀어놓고 나니 가볍지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내는 것이 아내에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에서 간신히 제 딸을 구해낸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 또한 시간이 흐르니 경험 삼아 배움 삼아 이렇게 후련하게 털어놓게 되네요. 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닌지라 해주고 싶은 거 못해주면서 키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듯 먹고 입히는 모든 것에서 최고의 지원을 못해준 것은 여전히 마음에 미안함으로 남아있네요. 제 딸아이는 학창시절부터 엇나가는 것 하나 없이 학업도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도 좋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맞벌이여서 참 정신없이 살았죠. 딸에게 시간을 많이 못 쏟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르게 자라주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 딸이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면서 식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딸은 크면 클수록 엄마 편이라잖아요. 대학 입학 후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도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던 딸인데 연애를 하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 딸 나이가 26쯤이었죠.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길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냐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독서 스터디를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여러 사회인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고 약 1년 정도를 만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딸의 첫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가볍게 만나도 되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왜냐면은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희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사윗감을 보는 신중함으로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네요.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한정식이 좋을지, 일식이 좋을지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상견례라도 나가는 줄 알겠소? 라고 말했을 정도로 제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딸의 남자친구는 걱정과 달리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깍듯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알게 되었죠. 집안 자체가 저희 집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은연중에 나오는 말 중 부모님 건물 중에 부모님 약국에 라는 말이 나오고 본인 역시 약학과 출신이라 압구정 쪽에 자기 약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유명대 약학과 출신이었고 부모님 역시 약사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저희 집 사이즈랑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 딸아이가 주눅은 들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디까지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 사이인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응원만 해주자고 라고 말해줬지만은 저희 부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딸은 다음해 27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이와의 두 번째 만남이 결혼 허락이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지만 워낙 두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저희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죠. 요즘 사람들이 뭐 부모 말 듣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분위기다 보니 딱히 긴 생각이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반응과 달리 주변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대 출신 사이를 들이게 되었냐며 게다가 약사 사이라니 우리 가족 인생 폈다면서 칭찬이란 칭찬은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주변의 반응까지 듣게 되니 정말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잘 골라서 가는구나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딸의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지 정말 평생 사랑하며 살 자신이 있는 남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딸은 결혼식 전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랑 지금처럼 자주 얘기하고 종종 만나고 똑같이 지낼 테니까 너무 상심 말아요. 신혼집이 딸의 자취방보다 저희 집에 가까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차로 1시간은 걸렸던 거리가 30분도 안 되는 거리로 좁혀졌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완전히 놓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하얀 면사포를 쓰고 남편과 입장하는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려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혼주가 돼서 너무 펑펑 울면 보기 흉할까봐 식 내내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의 신혼집이 매매가로 60억이 넘어가는 전원주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은 직장만 일하는 큰 산에 고생 많이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딸은 얼마나 복이 많나요. 하지만 뭐 하나 크게 지원도 못해준 저희 집 입장에서는 너무 눈치가 보였죠. 사돈댁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마음 표현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딸이 허례허식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바지 음식이며 폐물의 예단까지 섭섭지 않게 챙기려고 나름대로 무리를 했어요. 딸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다 챙기냐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야만 엄마 마음이 놓이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치루었던 딸아이의 결혼. 그 이후 딸은 더 가까워진 거리 덕분인지 왕래도 잦아지고 사이랑 같이 저녁도 먹으러 자주 오고는 했어요. 저 역시 가까워진 딸 집에 종종 들러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면서 수다도 떨고는 했죠. 요즘 세상에 27이라는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외동딸 생각에 마음이 시큰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더욱 자주 보게 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달라졌던 부분이 바로 연락 문제였죠. 부모 자식 간에 매일매일 통화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 딸의 경우는 달랐거든요.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했던 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었고 2주일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한 달 정도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먼저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 답이 없거나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바빴어 라고 문자 한 통이 오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어렵게 전화 한 통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평소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은 그냥 똑같지 뭐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곤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 결혼이니 늘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풀이 다 죽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나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밟혀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통화 때는 다르겠지. 다음엔 목소리가 좀 나아져 있으려나? 희망을 가져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문자로 딸, 요새는 엄마 반찬 안 먹고 싶나 봐. 집에 밥 먹으러도 안 오고 반찬 달란 소리도 안 하고 라고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 역시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한 통 왔는데 내가 조만간 가지러 갈게. 갖다 주러 올 필요는 없어 엄마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대답할 딸이 아닌데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딸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이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봤죠. 딸과는 달리 수화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사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새 약국 때문에 많이 바쁘지? 하고 물으니 요즘 들어 좀 정신없이 바쁘기는 하다고 대답하는 사이는 딸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딸이랑은 별 문제 없냐고 물으니 아유 전혀 문제 없어요. 신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장모님? 이라며 대답하더라고요. 그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살짝 놓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걱정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죠.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시댁이랑 트러블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이러고 있는 걸 보던 남편은 그럴 바에 그냥 놀러 한번 가. 나도 우리 딸 얼굴 본 지 좀 오래돼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 어차피 당신 반찬 주러 자주 갔었잖아.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그냥 대뜸 한번 가보면 안 되나? 라고 물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소리 잘 안 할 남편까지 직접 가보라고 하는 것 보면은 확실히 딸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건 맞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죠. 그 다음 주쯤 되었을까요? 월요일 오전에 저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았죠.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들에게 불쾌할 행동일지는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간 달라도 너무 달라진 딸의 말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딸이 알아채기라도 하면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뒤늦게라도 신혼집에 반찬 좀 갖다 놓으러 잠깐 들렀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딸의 신혼집은 60억이 넘어가는 만큼 방 개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오랜만에 들른 집인데 여전히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딸과 사이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우미분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딱히 청소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도 않길래 이 방 저 방 살펴보며 구경을 좀 했어요. 그래도 침실까지 열어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두리번대다가 냉장고에 반찬만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야기처럼 정말 제 반찬이 필요 없었나 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음식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가짓수도 많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이고 이렇게 혼자서도 잘 하는 애인데 나 혼자 딸을 자꾸 애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딸이 지내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확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신혼집에서 나오려는데 유독 옷방이 너저분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느라 옷장은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다른 곳들은 딱히 손댈 곳이 없어 깔끔했는데 옷방이 유독 정신없길래 여기만 정리해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옷방은 특성상 먼지도 많고 하나하나 개키다 보면 은근히 끝도 없죠.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결국 옷장 전체를 싹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치우다 보니 딸이 옛날에 좋아하던 티셔츠도 나오고 바지도 나오고 혼자 추억 여행을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말고 혼잣말로 이 바지는 이제 맞지도 않을 텐데 왜 신혼집까지 챙겨왔담? 이건 가족여행 때 입었던 티네? 라고 중얼거리며 즐겁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쩍 많이 지났나 봐요. 저는 그 옷무더기 사이에서 잠깐 잠이 들어버렸고 깨어나 보니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싹 청소해 놓겠다고 다 뒤집어버린 옷들을 저는 서둘러 보이는 옷들만 싹 개켜두고 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웬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 고함을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인지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휴대폰을 보니 벌써 7시가 넘은 겁니다. 애들이 벌써 퇴근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를 어쩌면 좋나 하는 마음에 뭐라고 둘러댈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미 신혼집 옷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무슨 핑계가 먹히겠습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반찬도 줄 겸 둘러봤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참이었지요. 그렇게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처음에 얼핏 들렸던 고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옷방 문을 끽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나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정확하게 들렸죠. 소리의 근원지는 딸의 안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어쩔 줄을 몰라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딸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죠. 그렇게 안방에 다다랐을 즈음 안방에서 딸이 애원하듯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나 지금도 토할 것 같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너무 놀라 순간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딸이 퀭한 얼굴로 침대에 걸쳐 앉아서는 사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딸은 못 본 새 많이 야인 모습이었죠. 내가 도대체 뭘 듣고 뭘 본 건가 문득 화가 치솟아서 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려는데 옆에 서 있던 사이가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딸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좋다고 이러니? 당신 좋자고 이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고 뭐가 그렇게 역겨워? 역겹다니 도대체 뭐가?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그 순간 딸이 지금도 역겨워서 토약질이 날 것 같다며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사이도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딸의 등을 두드려 주는지 괜찮아? 괜찮아?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안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의 화장대 위에 수십 개의 약통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약통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게 다 웬 것들인가? 이 많은 걸 내 딸에게 강제로 먹이고 있었다는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에 약통을 하나 둘씩 살펴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통들은 하나같이 다른 종류의 영양제였죠. 저는 이게 이상한 약들이 아니라 일반 영양제라는 것에 한 번 놀랐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개수에 2번 놀랐습니다. 그때쯤 화장실에서 사이와 딸이 함께 걸어 나오더라고요. 지친 얼굴로 입을 닦던 딸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라고 놀라서 소리를 쳤고 사이 역시 놀라서 장모님이 여긴 어떤 일이세요? 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사이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낮에 반찬만 놔두고 가려다가 옷잔 정리 좀 해주고 간다는 게 깜빡 잠이 들어버려서 이렇게 됐네. 낮에 잠깐 들리느라 연락 없이 들른 거는 미안하게 됐네. 그런데 내가 방금 본 이 상황, 내가 뭘 보고 뭘 들은 건지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겠나? 제 말을 듣자마자 딸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냥 집으로 가잡니다. 저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같이 가재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이는 저에게 무엇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딸이 자신을 집에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말에 저는 도망치듯 딸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부쩍 야한 모습에 남편 역시 깜짝 놀랐죠. 집에 오자마자 마음이 편해졌는지 딸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딸이 처음 꺼내놓은 말은 좀 의외였습니다. 사이에게 다른 꽁꽁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건강식품과 영양제들을 딸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 개수가 징그러울 만큼 많아서 문제였지만 그의 다른 뜻은 없었대요.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웃음이 팍 터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약사라도 그렇지 지 부인 몸을 그렇게까지 챙기는 건 무슨 신종 팔불출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에게 강요가 되면 탈이 나는 법이라고 혼이라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딸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나도 처음엔 좋은 마음이라 생각해서 참았어. 내가 방금도 엄마한테 그냥 집에 가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내 건강 챙기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고 그 인간이 대답하면은 엄마가 그냥 가볍게 혼만 내고 나 내버려두고 갈까봐. 근데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주변에서 십 잘 갔다 하도 칭찬을 해서 나도 이게 이상한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 아니야. 너무 이상해. 그동안의 신혼생활 동안 사위는 이상하리 많지 과한 강박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딸에게 한두 개의 영양제를 먹이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30개도 넘는 영양제를 먹으라고 강요했대요.
누가 그렇게까지 먹습니까? 딸은 처음에 거부도 해보고 괜찮다고도 해봤지만 자꾸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외국의 어느 회사 사장은 하루에 50개를 넘게 먹는데 신체 나이가 10대가 나왔다면서 먹어야 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권유를 한다 했죠. 소름 돋는 건 한 번은 딸이 싸우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걸 금세 알아채더랍니다. 그 수십 개의 영양제들 통에 들어있는 알약들을 모조리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침대에 하나하나 부어서 세더니 제 딸에게 왜 거짓말해? 멀티비타민 말고는 당신 오늘 먹은 게 없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꾸역꾸역 먹다가 속이 메스꺼려서 구토라도 하고 돌아오면은 영양제가 모두 빠져나갔을 것이니 다시 똑같이 먹으라고 시킨답니다. 게다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강박 증세가 많았대요. 사이는 자기만의 이상한 규칙이 있어서 어떤 색깔의 옷은 꼭 이 방에 있어야 하고 이런 가방은 꼭 저 방에 있어야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있답니다. 게다가 화분이 평소의 위치와 조금 다르게 세워져 있거나 냉장고의 반찬통이 조금이라도 삐뚤게 정렬돼 있으면은 그날로 도우미분을 자른다고 했어요. 그런 일상 속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 딸을 이렇게 쾌하게 만든 거였죠. 말 그대로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답니다. 자기한테 화만 안 낼 뿐이지 자기를 미치게 만들고 있대요. 저와 남편 역시 하나하나 들어보니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제껏 제 딸이랑 소리 높여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말해도 대답이 마치 로봇처럼 똑같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게 왜 싫을 수 있냐고만 묻는다네요. 이쯤 들으니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딸의 생각이겠죠. 저는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사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칭찬, 부러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걔랑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아니면 네가 걔를 바꿀 수 있겠니? 딸은 멍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 못해. 나도 처음엔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못 참아. 이러다가 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엄마, 60억이 넘어가는 그 호화로운 집이 나한테는 그냥 큰 감옥 같아. 신혼집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그 말 한마디면은 모든 설명이 끝난 셈이죠. 저와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제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주기로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언제 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딸에게 이혼을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고 저희는 무조건 딸의 편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아프게도 딸은 지금 당장 이혼을 원한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튀어나오는 대답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건지 안 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용달을 불러서 그 호화로운 신혼집에 있던 딸아이의 물건부터 빼냈어요. 그러는 동안에 딸은 사위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돈댁의 반응이 희한하게도 사위의 평온함을 꼭 빼닮았더군요. 이쯤 돼서 보니 그저 평온한 것이 아니라 단체로 어딘가가 고장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당했던 사위의 강박 증세를 이야기했더니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죄가 되고 문제가 되나요? 듣자 하니 제 아들은 결혼 후에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다고 하던데 오히려 며느리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투가 어떻게 그리 지 아들과 똑 닮았는지 그냥 역지사지가 아예 되지 않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대화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깔끔하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자료 일절 없이 협의 이혼인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원하는 바입니다.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딸과 저희 집을 돈 보고 결혼시킨 집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건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러려니 싶어요.
정말 다행이면서도 마음 아픈 거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가들에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푹 놓이면서도 그간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나 싶어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번 딸의 일이 아니었다라면 세상의 모든 이혼이 무조건 바람, 폭력, 도박 같은 이슈들로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미치게 하는 건 종류가 한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협의 이혼을 무사히 마친 지금까지도 단 1%의 후회도 보이지 않는 딸을 보면은 더더욱 확실하죠. 그렇게 다시 저희 세 사람은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 일은 자꾸자꾸 꺼내서 생각해봤자 독만 될 뿐이니까요. 저 역시 딸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있죠. 이제 저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이 사연을 끝으로 지난 일은 굳이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은 앞으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든 저와 남편은 그 결정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의 삶을 살더라도 딸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인생의 풍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어릴 때 희미한 기억으로 엄마와 함께 살던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자란 곳은 다른 어머니와 남매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첩이었고 아버지가 본처와 살고 있는 집에 저를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자라는 내내 아이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자란 집에는 위로 2살 많은 오빠와 동갑이지만 저보다 몇 달 늦게 태어난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땐 셋이 곧잘 어울려 놀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 말도 안 하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부른 대로 그분을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제가 실수로라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쓸 때면 아주머니는 무척 화를 내셨거든요.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니? 누가 네 엄마라는 말이니? 네 애미는 근본도 없이 남의 남편 뺐던 사람이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어머니라고 짓거려봐라. 아주 그 입을 다시는 놀리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다. 아주머니는 제 존재를 마음속 깊이부터 증오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가 그 나이가 되니 여자로서 아주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해요. 남편의 불륜으로 뜻하지 않게 가정이 흔들렸으니 많이 힘들긴 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 제게 했던 가혹한 짓들이 모두 용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동갑인 이복자매가 유치원을 다닐 때도 저를 유치원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집에서 저를 돌봐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 꼴이 보기 싫다며 어린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하시기 일쑤였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가셨습니다. 나갔다 올 테니까 걸레로 방 한번 훔쳐둬라. 어제 보니까 방만 닦아두고 걸레는 그대로 뒀던데 그건 누가 빨라고 둔 거니? 사용한 걸레는 깨끗이 빨아서 말려두는 것까지 해야지. 내가 일일이 그걸 다 말해야 알겠니?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럼 나보고 그 차가운 물로 걸레를 빨란 말이니?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짐승도 이만큼 해주면 은혜를 갚기 마련이다. 어린 저에게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갚아야 할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들어가고 난 후에는 방을 닦는 정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학교 후엔 나머지 집안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집안일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익숙해지기도 했고 손도 여물어지다 보니 할만했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가족들의 멸시를 견디는 일이었어요. 이복 남매인 오빠와 여동생은 어릴 적에 계산 없이 잘 지내던 시간을 지나 어느 날부턴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둘의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반찬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가지고 저희 반으로 찾아와 제 얼굴에 도시락을 던지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또 아주머니가 저에게 첩자식이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꼴로 내뱉으니 이복남매들도 그 말을 그대로 배워 저에게 했습니다. 오빠는 학교에서 지나가는 저를 보면 일부러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너희 첩이 뭔지 알아? 엄마 말고 다른 여자래. 제가 첩자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애들이니 첩이 뭔지 또 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죠. 하지만 오빠의 말투에서 안 좋은 거란 걸 눈치채고 다 같이 몰려들어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빙 둘러싼 아이들에게서 도망쳐 아무도 모르는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날이면 보통 학교 시간보다 더 늦게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오빠와 동생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아주머니에게 또다시 혼이 났습니다. 너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할 거 아니니? 지금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밥도 못 먹고 학원 수업 갈 뻔했잖니? 누누이 말하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은혜는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리곤 이복 남매의 밥을 차리게 했고 저에겐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점심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굶주린 배를 물로 채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저를 버린 엄마가 원망스러웠고 같은 자식인데도 한 번에 감싸주는 일 없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진 않았어요. 아니, 말로는 저와 이복남매 모두를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와 이복남매가 저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죠. 처음에는 어린 저에게 아주머니가 너무 모질게 군다고 싸우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싸움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불륜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었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더는 참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엔 아주머니의 편을 들어주며 저를 탓하기도 하셨어요. 지영이 네가 아줌마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화목해지는 법이다. 사람은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얼른 나와서 저녁 준비하거라.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도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린 저에겐 그런 희망도 없었거든요. 아마 그저 살아있으니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건강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풍세도 좋았고 평소에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별일 아닐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다고 일을 쉬시는 날이 잦아졌고 결국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치료를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황이라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데려온 날 저에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온하거라. 어차피 길게 살지도 못할 거 괜히 병원에서 돈 까먹지 말고 집에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돌봐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때부터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병간호는 점점 저를 지치게 하였습니다. 병원에선 아버지의 삶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넘기셨어요. 그렇다고 병에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지 아버지는 점점 괴팍해지셨어요.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심했지만 이복 오빠나 동생에게도 눈만 마주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니들이 누구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줄이나 알고 있냐? 바로 나다. 니들이 똥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애비 덕에 배 곰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도 지 애비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는 몹쓸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죽어서도 니들이 편하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귀신이 돼서라도 가만두지 않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며 자주 집을 비우셨고 결국 오빠와 저 그리고 동생이 모든 걸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폭언이 심해질수록 오빠와 동생은 저를 상대로 화풀이를 했어요. 아침에 늦게 깨었다는 이유로 오빠는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힌 적도 있었고 여동생은 친구들을 끌고 와서 아버지 병간호로 바쁜 제게 온갖 음식을 다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그 둘이 저에게 하는 짓은 아주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네요. 그 후 저는 아픈 아버지를 보면서도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밥을 먹이고 뒤지덕거리를 하는 거였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끝난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던 아버지는 2년을 버티다 가셨습니다. 막상 돌아가시고 난 후엔 좋은 기억만 떠올라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아주머니와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었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군요. 이제 난 더 이상 널 돌봐줄 생각 없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네 짐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내가 그래도 돌아가신 네 아버지를 봐서 한동안 먹고 살 돈은 챙겨주마.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날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오빠라는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기에 어떤 속셈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속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기에 법적 대리인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머니는 표면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자처해서 제 몫의 유산을 전부 빼돌리려는 거였어요.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오히려 지긋지긋한 그 집에서 나가게 됐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바깥에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주머니는 집에 도착하자 저에게 30만 원을 건네며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3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거의 몰랐다고 해야겠네요.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병간호로 2년 가까이 바깥 출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짐은 쌀 것도 따로 없었어요. 저는 책가방에 옷을 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교과서를 넣었습니다.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건 손에 쥐고 집을 나왔어요. 그 순간엔 이 집만 벗어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10분을 넘기지 못했네요.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당장 그날 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도 있었다면 하룻밤 신세라도 질 텐데 그럴 만한 친구 한 명 없었네요. 가방도 무거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소파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이 가까워진 때라 추위 걱정은 안 할 수 있었어요. 한참 앉아있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슈퍼 아주머니가 아까부터 앉아있는 저를 힐끔힐끔 보시더니 말을 거셨어요. 학생, 거기 김씨 아저씨네 둘째 딸 아니야? 오늘 아버지 발인이었다면서. 근데 여기 왜 나와 있는겨? 그 여자가 결국은 내쫓은겨?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슈퍼 아주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여 먹을 걸 주셨어요. 그 여자 아무리 남의 새끼라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말려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자더라고. 남의 집이니 다들 더 나서지 못했지만 동네에 학생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 처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큰 방패막은 아니었지만 친엄마마저 버린 저를 걷어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 없이 버려진 처지가 된 것이죠. 제가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하자 슈퍼 아주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아주머니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상황을 아시곤 슈퍼 뒤에 있는 방 하나를 한동안 쓰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작아서 갑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있는 집이니 한동안 거기서 지내. 어차피 이 방은 새 놓을 수 있는 방도 아니라서 우리 가족들한텐 필요도 없단다. 부담 갖지 말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여기서 지내거라. 아직 학교는 방학 아니지? 여기선 학교도 멀지 않으니까 그리 힘든 일은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작은 방 한 구석에 짐을 내리고 몸을 눕혔습니다. 그땐 솔직한 심정으로 눈을 감으면 다음날이 오지 않길 바랬어요. 뭘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고 저는 학교에 가는 대신 공장 자리를 찾아보러 나갔어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장이 밀집된 곳이 있어서 일단 무작정 그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간 사무실마다 사람을 구하긴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채용하는 걸 망설였어요. 저는 허드렛 일이라도 괜찮으니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몇 달만 기다리면 17살이에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처지라 그래요. 학생, 처지가 딱한 건 알겠는데 공장 일이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몸을 쓰는 일이 많어. 근데 학생은 어리기도 너무 어리고 체구도 작아서 힘도 못 쓸 것 같아. 미안해. 그날은 하루 종일 헛걸음만 하였네요. 슈퍼 아주머니는 교복을 입지 않은 절 보곤 학교에 간 게 아니었냐며 물으셨어요. 어딜 다녀온 거니? 교복 안 입은 거 보니까 학교에 갔다 온 건 아닌 것 같고 말이다.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왔어요. 아주머니는 꽤 놀라는 눈치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긴 내가 그 생각은 전혀 못했구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겠니. 내가 처지라도 좋으면 널 걷어줄 텐데 미안하구나. 슈퍼 아주머니는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 친구 중에 건물 몇 채를 가진 친구가 있단다. 뭐 친구 사이라고 아무거나 부착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청소일 정도는 주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니? 어차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원한다면 학교 공부도 마칠 수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는 바로 친구에게 연락해 제 일자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친구분은 바로 다음날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슈퍼 아주머니와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친구분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셔서 제 급여를 꽤 후하게 쳐주셨습니다.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분을 뵐 기회는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었지만 앞으로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있어야 뭘 하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고 2달 만에 저는 작은 방을 구해서 슈퍼 아주머니네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걷어주신 데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은 돈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끝끝내 받지 않으셨고 더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를 하고 때마다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여전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도 없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사를 하고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본처였던 그 아주머니와 저의 이복남매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머물다 보니 어찌어찌 제 소식을 전해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매달 제 월급이 되면 저를 찾아와 그동안 돌봐준 것과 제가 자립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벌써 자립을 해서 돈을 벌겠니? 내 자식들은 아직 학교 다니느라 돈벌이도 못하고 있으니 네가 좀 보태도록 해라. 어쨌든 너랑은 핏줄 아니니. 그 말에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아주머니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불합리함에 익숙해진 제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족들이 제게 바라는 금액은 커져갔고 이복 오빠와 동생이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을 때는 그 학비까지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제 생활이 위태로울 만큼의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번 거절을 하고 나니 가족 모두가 찾아와 돈을 줄 때까지 저를 괴롭히더군요. 말로만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저는 20살이 넘어서는 건물 청소를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자격증을 따둬서 사무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가족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니 회사 측에 너무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어려워지는 생활에 회사를 퇴근 후 다시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건물 청소하러 도착한 후 배가 고파서 그날 저녁으로 사간 빵을 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휴식 공간이 있는 18층 꼭대기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빵을 먹으려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그곳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과는 어릴 적부터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웬만한 사람들 얼굴은 다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본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새로 청소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아주머니는 대답은 안 하시고 힘없는 얼굴로 미소만 짓고 있으셨습니다. 순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참 딱하게 여겨졌어요. 왜 사람은 자기에게 결핍된 걸 남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저에겐 정말이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아버지 본처와 그 가족들의 행패 같은 건 뒷전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사둔 빵을 처음 보는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이 부끄러울까봐 그러셨는지 고맙다고 말하신 후 빵을 받으셨어요. 그날 후부터는 그 아주머니를 자주 뵐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빵을 나눠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저는 건물 청소를 하다가 쓰러지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빵을 드렸던 그 아주머니가 제가 쓰러진 날 그곳에 계셨고 쓰러져 있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고 수액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다가와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졌네요. 젊은 아가씨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나봐요. 일단 수액 처치하고 오늘은 퇴원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먹는 거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나한테 준 빵이 아가씨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제게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한테 밥이라도 한 끼 차려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 사양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감사히 여겨서 집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집은 제가 상상하던 집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동네에 위치한 주상 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미안한 듯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눈에 내가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 저녁까지 굶고 그 빵을 줬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주 놀러와 함께 밥을 먹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도 아가씨 또래의 딸이 하나 있어요. 참 예쁜 아이였는데. 아가씨를 보니 그 딸이 생각나네요. 자주 놀러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아주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셨는지 다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딸아이는 제 아빠 품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주책이라 그래요. 그나저나 젊은 아가씨가 어쩌다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한테 청소일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가씨가 그 학생 맞죠? 얼마 전에 사무직 구해서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를 길러주신 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얘기를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주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 성함과 제 이름을 물으셨어요. 혹시 아가씨 이름이랑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성함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김지영이고 아버지는 김장석이에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놀라신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셔서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순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방으로 들어간 아주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문 앞에 서서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아주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방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주머니가 들고 나온 사진엔 어릴 적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말문이 막혔고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버린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순간
말 못할 배신감이 들었고 저는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지영아, 엄마가 전부 얘기할 테니 잠깐만 시간을 내다오. 부탁이다. 엄마 얘기 전부 듣고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땐 두말 없이 보내주마. 엄마의 눈물 섞인 애원에 저는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지영아, 네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줄 알았다면 그땐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보내지 않았을 거야. 그땐 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엄마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여 년 전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도와 임대업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때 제가 건물 청소를 했던 그 건물이 지어졌었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첫 입주를 하게 되었대요. 건물 관리를 위해 오가던 엄마를 아버지는 첫눈에 반해 쫓아다니셨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고 둘의 관계가 이미 깊어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충격으로 며칠을 앓다가 아버지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헤어지고 엄마는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미혼모가 된 자식을 용서할 수 없으셨고 저를 지우든 인연을 끊든 선택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가족과 인연을 끊는 걸 선택하시고 저를 기르셨다고 해요. 엄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저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게 되셨고 친가 가족들이 몰려와 엄마에게서 저를 뺏어갔다고 해요. 첩주제에 어디서 남의 집시를 가져다 기르려는 거야? 우리가 몰랐으면 평생 숨기고 살려고 그랬니?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지키려 했지만 법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는 엄마에게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라. 여자 혼자 몸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집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도 훨씬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 걱정에 잠이 안 오는 날엔 아버지가 하셨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어디선가 제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후 엄마는 외갓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고 제 생각에 결혼도 안 하고 20년을 홀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희미하게 남아있던 옛날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를 보고 오열하며 우시던 엄마의 모습을요. 엄마는 저에게 함께 살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그리워하던 엄마였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함께 침대에 누워서 지난 세월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 슈퍼 아주머니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엄마 여고 동창이야. 학교 다닐 땐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그때 그 동네 건물 지으면서 다시 마주치고 알고 지냈지. 근데 너희 아버지를 만나는 동안엔 서로 연락이 끊겨서 엄마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단다. 다음 날이 되어 저희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 사정을 들으시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너무 다행이구나. 너무 다행이야. 아주머니는 절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멍하게 저 평상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말도 못하겠더라. 한참을 앉아있길래 뭔 일이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지.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가족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아니겠니? 아주머니는 한참 옛날을 떠올리시다 불현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숙아, 그런데 네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니? 혜숙이 너 강남에 그 건물 있잖니? 왜 300억 한다는 그거. 거기에 이 집 사람들이 얘 아버지 보험금 탄 돈이랑 전 재산 다 들이부어서 들어가 있지 않겠어? 계약 기간은 진작에 끝나고 권리금 크게 챙긴다고 버티고 있대. 거기 목이 좋은 데잖아. 처음에 권리금보다 훨씬 더 받겠다고 우기고 있어서 마땅히 들어올 사람도 없다더라. 엄마는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그 길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본처가 매번 저에게 돈이 없다고 윽박질렀기에 그 가족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가본 가게는 규모도 꽤 컸고 번화가 대로변에 있어서 장사도 무척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창 오픈을 준비하던 가족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본처가 뛰어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혹시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이 있나 싶어서 왔나 본데 이거 전부 내 자식들 몫이다. 너는 꿈도 꾸지 말고 썩 꺼지거라. 엄마는 그 소리에 화가 나 한마디 하려 했지만 그때 마침 건물 관리인이 들어와서 엄마와 저를 본처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이쪽은 건물주시고 옆에는 따님이세요. 이번에 계약 끝나고 연장 없이 가게 바로 빼달라고 하셔서요. 그 전에 한번 뵙고 싶다길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 말에 본처와 그 자식들까지 전부 사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본처는 갑자기 저에게 내 딸이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더 듣기도 싫다는 듯 본처의 말을 잘랐어요.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더니 이젠 당신 딸이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을 욕보이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가게는 내일 당장 나가도록 해요. 더는 할 말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제야 본처는 무릎을 꿇고 엄마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참아왔던 서름이 올라와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시킨 집안일, 그리고 나한테서 뺏어간 그 돈, 무엇보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평생 은혜 갚으며 살라 그랬지? 내가 평생 당신들한테 그 은혜 갚아줄게. 이제 시작이야.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엄마를 뭐라고 했는지 난 똑똑히 기억하니까. 그리곤 붙잡는 그 가족들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후 본처 가족들은 엄마와 저에게 권리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저에게서 뺏어간 돈과 아버지의 유산 중 제 몫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어요.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기엔 제 삶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 시절이 떠올라 어린 시절에 저를 위로하게 되고 딸을 뺏겼던 그 시절의 엄마를 위로하며 조금씩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씀으로써 다시 한번 악몽 같던 시간을 지워내고 행복한 오늘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